오로라는 주기율표 퓨어리 아딕테이블이 만들어내는 음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은 상공 대기에 어느 원자가 많으냐에 따라 붉은색, 초록색, 여러 색의 빛이 합쳐진 노란색 등의 다양한 빛깔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이런 현상은 태양에서 오는 양성자나 전자가 대기권으로 끌려 들어와 대기권에 존재하는 원자와 충돌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입자들은 자성에 의해 지구 대기권으로 끌려 들어오기 때문에 자성이 강한 북반구와 남반구의 고위도 지방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오로라는 낮에도 당연히 나타나지만 빛이란 게 밤이 되어야 잘 보이니 이걸 보기 위해서 북극으로, 그것도 오밤중에 보러 나가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초록색의 오로라는 산소가 만들어내는 음악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산소라고 할 때는 O2의 분자 상태이지만 저 초록색의 오로라는 원자 상태의 산소가 태양에서 오는 양성자나 전자와 충돌했을 때 만들어지는 빛깔입니다. 산소 원자의 고유한 특성이지요. 과학자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원자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수소너는 1번, 탄소너는 6번, 산소너는 8번 이렇게 말이지요.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고 전자 주기에 따라 원소들을 배치하고 나니 유사한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표의 이름이 주기율표입니다. 여기 원자번호 8번인 산소가 있습니다. 영어로 옥시즌인 이 산소는 근대화학의 아버지 라부아지에가 장명한 영원 불멸의 이름이지요. 라부아지에는 산을 생성하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옥시즌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8번이라는 숫자를 보니 이 녀석의 양성자는 8개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핵 안에는 양성자와 동일한 숫자의 중성자가 존재합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1.6726 곱하기 10의 24승 g이고 중성자의 질량은 1.6749 곱하기 10의 24승 g입니다.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보다 아주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요. 이에 반해 전자는 9.1094 곱하기 10의 28승 g입니다. 전자 1836개가 있어야지만 양성자 하나의 질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 전자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 질량의 숫자가 너무 길고 너무나 가벼워서 그냥 각각을 1이라고 정해놓고 그들이 몇 개 존재하느냐를 가지고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8번인 산소 원자는 질량수 1인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8개 있어서 16의 질량수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질량수가 원자량은 아닙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원자량은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를 갖는 탄소의 질량수 12를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과 자연에 존재하는 동위원소 비율을 반영해서 결정됩니다. 원자번호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를 보면 각각의 질량수는 12, 14, 16 등의 자연수지만 탄소의 원자량은 12.011, 질소의 원자량은 14.007, 산소는 15.999 이러면서 소수점이 마구 나타납니다. 하물며 12라고 기준을 정한 탄소마저도 배신자처럼 12.011이라는 소수점을 달고 등장합니다. 질량수가 다른 탄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질량수와 원자량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원자량을 얘기하면서 소수점까지 기억하지는 않으니까요. 저도 탄소 얘기를 하면서 질량수와 원자량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지요. 그러다가 꼭 동위원소 얘기만 나오면 질량수와 원자량을 구분하게 됩니다. 동위원소는 주기율표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으나, 즉 양성자 수가 같으나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녀석들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산소의 경우를 보면 질량수 16의 산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드물게 중성자를 9개 가진 산소 원자도 있고 중성자를 10개 가진 산소 원자도 있습니다. 중성자가 10개면 양성자 8개와 합쳐서 질량수가 18이 됩니다. 자연계에서 산소 16은 전체 산소 원자 중 99.76%를 차지하고 산소 18은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소 17은 0.04%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지요. 얘들이 바로 양성자 수는 같아 동일한 위치에 있으나 중성자 개수가 다른, 즉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위원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한 원소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 내의 핵이 붕괴되면서 양성자 수가 바뀌어
다른 원자로 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발전소에 사용되는 우라늄 235와 유기물의 연대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탄소 14 등이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리고 질량수 3을 가진 수소인 삼중수소도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이 이외에도 반감기가 60분 이상인 방사성 동위원소가 730종이 있고 반감기가 60분 이하인 매우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240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동위원소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게 유지되는 안정동위원소도 있습니다. 매우 안정적이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안정동위원소는 252종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량수 1인 수소와 2인 수소입니다. 질량수가 2인 수소는 더 무겁다고 해서 중수소라고 부르지요. 헬륨 3과 4, 탄소 12, 13, 산소 16, 17, 18 등이 대표적인 안정동위원소입니다. 같은 수소인데 1과 2는 안정동위원소고 3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에서도 12, 13은 안정동위원소인데 14는 방사성 동위원소지요. 이에 반해 산소 16, 17, 18은 모두 안정동위원소입니다. 이걸 조합해보면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는 H2O는 실제로는 다 똑같은 원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물 분자는 산소 16에 수소 1이 2개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중수소가 1개 결합해 있을 수도 있고 중수소가 2개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지요. 당연히 산소 18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소만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물 분자는 산소 16으로 만들어진 녀석이고 어떤 물 분자는 산소 18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그런데요, 산소 18은 산소 16에 비해서 질량이 12.5% 무겁습니다. 따라서 산소 18로 만들어진 녀석이 산소 16으로 만들어진 물 분자에 비해서 11%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원자가 아무리 작고 가벼운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12.5%라는 산소 원자의 질량 차이로 인한 11%라는 물 분자의 질량 차이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닷물이 증발하거나 비가 내릴 때 나타납니다. 바닷물이 증발되어 구름이 될 때 가벼운 산소 16으로 만들어진 물이 산소 18의 무거운 물보다 더 쉽게 증발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구름의 경우 바닷물에 비해 산소 16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구름이 비나 눈으로 내릴 때는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거운 산소 18의 물이 먼저 비나 눈으로 내리기 때문에 구름에 남아있는 산소 16의 비율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산소 18 또는 산소 16의 비율이 높고 낮음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표준물, 표준시료라고 합니다. 표준이라는 전제가 붙었으니 특별한 이름도 필요하겠지요. 이 물을 비엔나 스탠다드 민 오션 워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물은 99.76%의 산소 16과 0.2%의 산소 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표준 시료를 기준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정량화하는 산식을 화면과 같이 정의했는데요. 약속한 산식에 의해 표준 시료 대비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 계산 값을 델타 O18, 즉 델타 산소 18이라고 합니다. 이 산식을 이용해서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다른 시료의 델타 O18 값을 계산해 보면 표준 시료보다 O18의 값이 높으면 델타 O18은 양의 값이 나오고 표준 시료보다 O18의 비율이 낮으면 델타 O18은 음의 값이 나옵니다. 즉 델타 O18이 음수가 될수록 가벼운 산소 O16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 델타 O18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양 표충수의 델타 O18 값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바다라고 해도 심해의 경우 무거운 O18로 구성된 물이 더 깊게 가라앉아서 표충수에 비해서 O18의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델타 O18은 양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물이 증발될 때 가벼운 O16으로 구성된 물이 더 잘 증발되니까 구름에는 상대적으로 O16의 비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구름의 델타 O18 값은 음수가 됩니다. 적도 근처에서 형성된 구름이 극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비를 내리는 상황에서 델타 O18 값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때는 O18로 구성된 물이 더 빨리 비로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에는 O16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델타 O18 값이 점점 더
음수가 되겠지요. 따라서 이 구름이 극지역까지 이동하여 눈으로 내릴 때는 58의 비율이 극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빙하의 델타 58 값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5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델타 58 값은 구름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분석 지점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비를 뿌렸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서양에 접해 있는 지역과 태평양에 접해 있는 지역에서 다 다른 값을 가질 것이고, 위도에 따라서도 다른 값을 가질 것입니다. 극지역 빙하의 델타 58 값은 마이너스 30에서 55 사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은 추운 기후인 경우 구름이 만들어지고 얼마 이동하지 않아서 저위도에서 물이 응결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구름이 극지역에 도달할 때는 산소 18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더운 기후일 경우 구름이 상당히 고위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비로 내리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름이 극지역에 도달하여 눈으로 내릴 때 상대적으로 산소 58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치라고 하더라도 추운 기후인지 아니면 더운 기후인지에 따라서 델타 58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델타 58 값이 어떻게 온도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는 스위스 베른 지역에서 1972년부터 1999년까지 내린 비와 눈의 델타 58 값과 월 평균 온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선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형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에 비례해서 델타 58의 값이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1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상수 A와 B 값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이 값을 구해보면 스위스 베른 지역의 경우 A 값이 0.36이고 그린란드에서는 A 값이 0.67, 동남극에서는 A 값이 0.76입니다. 만약 델타 58 값의 변화가 각 지역마다 다르다면 이는 지역적인 기온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전 지구적인 기온 변화에 의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시기에 남극과 그린란드에서 얻은 빙하 코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두 지역의 델타 58 값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로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만 년의 기후를 기록하고 있는 보스톡 빙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빙하는 생성될 당시의 대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3.6km나 되는 빙하를 편으로 연대별로 잘라서 빙하의 나이테, 화산재, 방사성, 동위원소 등으로 나이를 분석하고 각 편이 품고 있는 공기방울을 분석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아냈지요. 먼지 농도도 알아내고 또 델타 58을 이용해서 온도를 알아내 시대별 온도 변화를 알아냈습니다. 온도 변화와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두 요소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대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대표적인 온실기체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전 지구적 온도 상승 관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통해서 역으로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인 기온 변화 패턴을 보면 최대 온도와 최저 온도 사이에 크게는 12도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난 42만 년 동안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이용해서는 고작 80만 년 전까지의 기온만을 추정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얻은 빙하의 최대 나이가 74만 년일 뿐이라서 그런 것이지요. 그럼 더 오래된 빙하가 존재하냐고요? 존재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신생대 6,600만 년 전 빙하 이런 것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구에 빙하가 생긴 것은 남극 대륙이 생긴 3,500만 년 전 이후일 테고 그 이후 남극 순환류가 생겨 남극이 기후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빙하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겼다고 하더라도 빙하는 계속 흐르고 돔이라는 지역도 중력으로 계속 눌리기 때문에 아래쪽은 조금씩 녹을 테니까요. 실제로 연구자들이 얼마나 더 오래된 빙하를 코어링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예측하기로는 100만 년 전 정도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더 과거로의 온도 추정은 산소 동위원소로는 불가능하냐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기와 해양의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이 바뀌면 이를 이용하는 생물에서도 56과 58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물이 지층의 화석으로 남아있다면 그를 이용해서 그 지층이 발견된 시대의 온도를 또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물의 고생대 이전인 8만 년 전에 출현한 유공충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현재까지도 열대, 아열대, 일부 온대 지역의 바다 바닥에 그야말로 쫙 깔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은 표층 근처에서 떠다니기도 합니다. 유공충은 단세포 생물인데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구멍에서 뭔가를 내밀어 박테리아나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껍질을 이루는 것이 탄산칼슘, 석회질인 CaCO3입니다. 탄산칼슘에는 산소 원자가 3개나 있습니다. 어떤 산소는 56, 어떤 산소는 58이 될 수 있겠지요. 이 두 산소의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얘들이 살았던 시대의 바닷물 속에 있는 56과 58의 비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빙하의 산소 동위 원소를 이용해 온도를 추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오래된 지층에 남아있는 유공층 화석의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을 통해 그 시대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의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온도 부근에도 유공층 화석의 산소 동위 원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대별 존재하는 지층이 빙하처럼 많지 않아 온도 부근이 보다 불완전할 뿐이지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대리해서 보여주는 것을 프록시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후를 보여주는 요소이면 기후 프록시가 되고 온도를 대신 보여주는 요소라면 콕 집어서 기온 프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 초록색의 오로라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수적인 산소는 과거의 기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지표, 즉 매우 훌륭한 기온 프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산소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13 장비빨이 알려준 지구 기후변화의 기록 3번째 이야기 산소였습니다. 안녕.